마음이 잠시 머무는 시간, 여기는 마음 오롯이입니다. 사람한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믿었는데 등 돌리는 순간을 겪어보면 정말 정신이 멍해집니다. 설마 저 사람이 믿기지도 않고 내가 사람을 그렇게 몰랐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이 옵니다. 우리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괜찮다고 느끼죠. 겉으로 친절하면 그래도 사람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표정에도 말에도 절대 속마음을 안 드러냅니다. 오히려 더 잘 웃고 더 따뜻하게 굽니다. 그래서 더 속기 쉽습니다. 그 사람의 본성은 절대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 속에서만 살짝 드러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딱 이 모습 보이면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의 본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감정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생각보다 겉모습에 쉽게 속습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표정이 친절하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일 리 없어 라고 믿어버리죠.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첫인상은 편견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상대의 외적인 이미지나 말솜씨에만 집중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잘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좋은 사람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상대를 쉽게 믿고 의심하는 걸 죄책감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설마 저 사람이 그럴 리 없어. 나한테 저렇게 잘해주는데. 이런 생각이 진실을 못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사람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도 내가 오해했나 보다 하고 덮고 넘어가죠.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하게 되죠. 내가 왜 그때 그걸 못 봤을까? 그렇다면 이제는 사람을 잘 보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겉말에 속지 말고 행동 속에서 본심을 읽는 법. 그 첫걸음은 본성은 언제 드러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절대 좋은 날, 좋은 말 속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고 원하는 걸 얻기 전까지는 누구나 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진짜는요, 상황이 조금만 틀어졌을 때 그제야 본심이 고개를 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감정이 흔들릴 때 통제가 사라진다. 즉, 아무리 겉으로 포장을 잘해도 불편한 상황, 당황스러운 순간, 그리고 작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속에 있던 진짜 성격이 스며나옵니다. 본성은 말로 포장된 이미지가 아니라 사소한 반응 속에서 드러납니다. 억울할 때, 손해볼 때, 인정받지 못할 때, 그때 나오는 말투, 표정, 태도,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본심입니다. 첫 번째, 작은 권한에 취하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작은 권한 하나만 줘보세요. 회의를 진행해 보라든지, 단체 톡방에서 공지 하나 올려보라고 하든지, 그 작은 역할을 맡은 순간부터 말투가 달라지고 사람이 바뀝니다. 이제부터 내가 조율할게요. 다 나한테 확인하고 해요. 그건 내 허락 없인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별말 없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리더인 양 말하기 시작합니다. 겉은 예의 바른 척하는데 속은 이미 권력놀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웃긴 게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현상입니다. 1971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실험 참가자들에게 교도관과 죄수 역할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며칠 만에 교도관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지배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역할이었을 뿐인데도 작은 권한 하나에 사람들이 변해버린 겁니다. 짐바르도 교수는 이 실험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본성을 드러나게 만든다.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자주 봅니다. 동호회, 부모 모임, 단톡방 공지 하나. 별것도 아닌 역할인데 갑자기 군림하려 들고 말끝마다 자기 위치를 강조하는 사람. 그건 원래 내가 맡은 일이니까. 그건 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듣고 있으면 어딘가 이상하게 불편하고 내가 아래로 내려앉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본성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작은 권력을 휘두르는 자를 조심하라. 그 안에는 거대한 열등감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작은 권한에 취한 사람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요, 큰 권력을 쥐면 반드시 사람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그 짓밟는 대상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자주 봐왔습니다. 처음엔요,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추진력 있네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숨이 턱 막히고 내가 자꾸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건 그 사람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본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은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작은 권한 하나에 사람이 달라진다면 그 사람은 평생 누군가 위에 올라서야만 살아갑니다. 두 번째, 약자 앞에서 달라지는 사람. 강자에겐 깍듯하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선 말투도 태도도 고분고분합니다. 그런데 식당 알바생에게는 야, 택배 기사님께는 거기 놔. 경비 아저씨에겐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딱 보면 알죠. 이 사람은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라는 걸. 진짜 무서운 사람은 힘 있는 사람한테 무례한 게 아니라 힘없는 사람에게만 무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은 자기가 그걸 무례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게 자기 평소 말투고 그게 세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건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인격의 바닥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권위지향 공격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복종하고 자기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성향입니다. 이건 본능적인 서열 지향성과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자기 위치를 올리기 위해 아랫사람을 누르는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우위를 확인시켜주는 도구인 셈이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아무리 말 잘하고 예의 바르고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약자 앞에서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 사람은 절대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처음엔 별 문제 없어 보여도 언젠가는 나도 그 사람의 아랫사람이 됩니다. 언젠가는 나도 그 무례함의 대상이 되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약자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기보다 센 사람만 좇으며 살다 진짜 중요한 관계를 다 놓치게 됩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위가 아니라 옆에서 오래가는 존재니까요. 세 번째, 실수했을 때 인정부터 하는가, 핑계부터 대는가.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 행동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한 순간 제가 그 부분을 제대로 못 챙겼네요. 죄송해요. 제 실수 맞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심은 조금 상해도 양심은 그대로 살아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아니, 그거 원래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 그거 내가 그때 바빠서 그랬던 건데 어쩔 수 없었지.
핑계부터 날립니다. 상황 탓, 남 탓, 타이밍 탓, 온갖 탓 시리즈가 줄줄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나는 잘못 없어로 끝이 나죠. 이런 사람은 실수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사실보다 체면이 더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투사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걸 타인에게 떠넘기는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즉, 나는 잘못 없고 세상이 이상한 거야. 이런 식으로 현실 왜곡을 통해 자신을 방어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 책임감 없는 사람이 되고 주변 사람은 점점 지쳐간다는 거예요. 로마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굴욕이 아니라 인간의 위대함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실수 위에 핑곗돌을 쌓지 않고 책임 위에 신뢰를 쌓는 사람입니다. 실수했을 때 바로 인정하는 사람은 신뢰를 쌓고 핑계부터 대는 사람은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핑계가 습관이 되면 자신이 진짜 잘못이 없다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자꾸 대신 사과하게 됩니다. 그땐 그 사람도 좀 바빴어요. 원래 그런 스타일이긴 해요. 내가 안 해도 될 말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이라는 걸. 네 번째, 대화가 아니라 독백하는 사람. 점심을 먹고 있는데 누가 다가옵니다. 어머, 요즘 어때요? 처음엔 반가워서. 뭐 그냥 그래요. 애가 좀 아파서.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꺼낸 게 실수였습니다. 애가 아파? 어휴, 우리 애도 예전에 장염 났을 때 말이야. 그때 병원을 3군데나 돌았거든.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간호사가 그 순간부터 40분짜리 단독 방송이 시작됩니다. 내 얘기는 어디 갔고 나는 그냥 리액션 머신이 됩니다. 네, 어머, 진짜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꺼낸 이야기조차 결국 그 사람 이야기로 끝납니다. 심지어는 내가 힘들다고 말해도 아휴, 그래도 나는 더 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말이지. 이건요, 단순한 말 많음이 아닙니다. 타인의 존재를 자기 이야기의 배경 정도로 여기는 본성입니다. 하버드대 심리학과 연구팀은 자기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대화 패턴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상대가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 않고 대화의 중심을 자신으로 고정시키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말에 공감하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다시 자기 이야기로 전환합니다. 이걸 대화 탈취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상대의 이야기를 빼앗는 거죠.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한다. 그리고 덧붙였죠. 자기 말만 하는 이는 스스로를 드러낼 뿐이다. 재미있는 건요, 이런 사람은 내 얘기를 들은 척은 하지만 나중에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고요? 처음부터 들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내가 점점 입을 닫게 됩니다. 말해봤자 또 자기 얘기하겠지. 괜히 내 얘기 꺼냈다가 피곤해지겠네. 그렇게 관계가 점점 일방향이 됩니다.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들어주는 관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삶은 누군가의 청중으로만 있기엔 너무 귀중합니다. 5번째, 타인의 비밀을 쉽게 말하는 사람. 그 얘기 아직 모르는구나? 내가 살짝 말해줄게. 이건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나만 들은 거야.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 다음 날엔 이미 옆 동네까지 퍼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 얘기를 정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뭔가 우위에 있다는 착각을 하죠. 말끝마다. 근데 이건 진짜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아는 사람만 아는 건데. 입으로는 조심조심 말하면서 실제로는 제일 많이 퍼뜨리는 사람. 이 사람의 본성은 단순한 수다쟁이가 아닙니다. 신뢰라는 걸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정보를 흘림으로써 우월감을 느끼려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정보 권력의 행사라고 부릅니다. 즉, 내가 아는 정보가 너보다 많아. 나는 더 우위에 있어. 이 감정을 느끼기 위해 남의 이야기를 흘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심리 깊숙한 곳엔 불안정한 자기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내세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정보를 가진 사람처럼 행동해서 존재감을 세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군가의 비밀을 아무렇지도 않게 나한테 말했다는 건 내 얘기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밀을 쉽게 말하는 자는 진실도 쉽게 왜곡한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단순히 말이 많은 게 아니라 관계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걸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자꾸 말을 고르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혹시 이 얘기도 나중에 퍼지는 건 아닐까? 늘 조심하게 되고 결국 진짜 마음을 숨기게 됩니다. 신뢰는요, 아껴야 깊어지고 무겁게 다루는 사람과 함께할 때 오래갑니다. 타인의 비밀을 쉽게 말하는 사람은 언젠가 내 등에 칼을 꽂는 사람입니다. 6번째, 화가 날 때 어떻게 표출하는가? 사람은 누구나 화가 납니다. 중요한 건 화를 참느냐가 아니라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못 참고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말끝마다 짜증을 실어서 상대를 찍어 누르려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 대신 침묵, 대답 없이 무시하고 얼음장 같은 분위기로 상대를 질식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미성숙한 감정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행동으로 상대를 위협하거나 또는 말을 끊고 존재 자체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 즉, 분노의 방식은 달라도 그 안에 담긴 폭력성은 똑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감정을 격하게 분출하는 사람보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이 주변에 훨씬 더 오래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심리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소리 없는 분노는 상대의 죄책감과 불안감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났을 때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은 말투만이 아니라 태도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화를 참는 것도 능력이지만 화를 다루는 방식은 인격의 깊이입니다. 화를 못 이겨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그리고 침묵으로 상대를 밀어내는 사람. 그 둘 다 결국 관계를 상처내고 망가뜨립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화를 내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먼저 바라보고 화를 낼 때조차 상대를 지키는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감정이 고조됐을 때 드러나는 모습이 곧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7번째, 거절 한 번에 돌변하는 사람. 처음엔 참 친절합니다. 말도 곱고 말투도 부드럽고 뭔가 정 많은 사람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딱 한 번 부탁을 거절해 보세요. 그 사람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아, 그래. 알겠어. 겉으론 웃는데 그 뒤로 연락이 끊기거나 대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갑자기 뾰로통해지거나 평소에 하던 농담조차 차갑게 받아칩니다. 됐어. 너 바쁘다며.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하지 뭐. 말은 괜찮다고 해놓고 온몸으로 안 괜찮다고 신호를 보내는 사람. 그건 상처받은 게 아니라 계산이 어긋난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처음부터 호의로 다가온 게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잘해줬으니까 너도 내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는 거래의 마음이 깔려있던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조건적 호의라고 부릅니다. 이타적인 척하지만 실은 자기 이익이 안 맞으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들. 이들은 호의가 아니라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안 나면 바로 관계를 청산합니다. 실제로 미국 심리학자 존 바위가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한 번의 거절만으로도 상대를 이기적이다, 믿을 수 없다고 평가하며 관계를 끊으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전까지 받았던 호의조차 그때도 억지로 한 거였어 라며 깎아내린다는 사실. 이게 바로 조건적 친절의 실체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 옆에 있으면요, 늘 조심하게 됩니다. 이번엔 또 뭘 기대할까? 혹시 내가 실망시킨 건 아닐까? 아니에요. 실망시킨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기대한 이익을 주지 못한 것뿐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인간관계는 상대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할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하나의 수단으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부탁을 들어줄 때만 좋은 사람이고 거절하면 태도 바뀌는 사람. 그건 감정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서운해도 표현을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은 거절 하나에 돌변합니다. 그 순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건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유익이었다는 걸. 8번째, 남 잘 되는 걸 못 견디는 사람. 겉으로는 축하해 줍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오, 성공했네. 그런데요, 눈빛이 안 웃고 있어요. 말은 웃는데, 입꼬리는 올라갔는데, 눈에서는 미세한 견딤의 흔들림이 보입니다. 그 다음엔 꼭 이런 말을 덧붙이죠. 근데 그거 오래 가진 않더라. 사실 그 분야는 원래 좀 운빨이지. 뭐 요즘은 다들 그 정도는 하잖아. 이런 사람 주변에 한 명쯤은 있죠? 질투는요, 감정이 아니라 본성에서 나옵니다. 특히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자기가 초라해지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너는 너 나는 나를 못합니다. 비교 없이는 존재 자체가 위태롭기 때문이죠.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회적 비교 이론을 통해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확신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의 성공에 더 크게 흔들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나보다 누군가가 잘 나가면 그건 곧 내가 뒤처졌다는 증거로 느껴지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남의 성공에 진심으로 박수를 못 치는 이유입니다. 말은 축하한다고 하면서 자꾸 폄하하고 자꾸 비교하고 자꾸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입에는 감탄이 없고 경쟁만 남아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는 인간 본성 중 가장 솔직한 악이다. 이 말 너무 날카롭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질투는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질투는요, 누군가 앞서간다는 사실보다 자기 안의 결핍을 건드리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사람은 남의 잘됨이 아니라 자신의 초라함에 화가 나 있는 거죠. 그 감정을 이겨내는 사람은 성장하고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주변을 망가뜨립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기쁜 일이 생겨도 내가 말조심을 하게 됩니다. 자랑도 못하고 소식도 조심스레 꺼내게 되죠. 왜냐고요?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미 몸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 잘 되는 걸 못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의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비교 중독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언젠가 반드시 나를 향해 나를 세우게 됩니다. 9번째, 주는 척하지만 철저히 계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건 마음이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처음엔 참 따뜻해 보입니다. 뭔가 챙겨주고 베풀고 도와주고 속으로 와, 이런 사람이 다 있네 싶죠. 그런데요. 며칠 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때 내가 도와드린 거 기억하시죠? 제가 저번에 드린 거 생각하면 이번엔 제가 우선이지 않나요? 말은 안 해도 표정, 태도, 뉘앙스에서 빚졌다는 느낌을 은근히 심어줍니다. 그제야 알게 되죠. 아, 이 사람은 진심이 아니라 청구서를 줬던 거구나. 이런 사람은요, 절대 손해보는 걸 못 견딥니다. 그런데 그걸 드러내진 않아요. 나는 널 위해 이렇게까지 해줬다는 감정의 빚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 중 하나로 바로 이때를 꼽았습니다. 누군가의 호의에 빚졌다고 느낄 때 도움받은 건 고마운데 그게 꼭 마음 한쪽에 이렇게 남죠. 아, 이거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거 아냐? 치알디니는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작은 선물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90% 이상이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냥 받은 게 있으니까 거절하기가 뭐해서요.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호성의 그림자입니다. 우린 호의를 받으면 감동보다 먼저 이거 갚아야 하나? 라고 느낍니다. 도움받은 기억은 감동보다 심리적 압박으로 더 강하게 남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의 무서운 점은요, 절대 직접적으로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분위기, 뉘앙스, 말 끝에 내가 해줬던 거 있잖아요. 라는 기운을 풍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니, 그때 그렇게 도와줬는데 너무하네. 여러분, 이건 베풀미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심리적 약정서죠. 공자는 말했습니다. 주는 것은 깨끗해야 하며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 사람은 주는 순간부터 돌려받을 장면을 상상하고 있던 겁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요, 받을 때마다 불편해집니다. 고맙기보다 겁이 납니다. 나 이거 받았다가 언젠가 물어내야 하는 거 아냐? 괜히 받아서 관계가 더 무거워지면 어쩌지? 그래서 나중엔 도움이 필요해도 그 사람에겐 손이 안 갑니다. 그리고 결국 관계는 멀어집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준 걸 기억하지 않고 받은 사람이 오래 기억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는 척하지만 철저히 셈 빠른 사람. 그 사람은 친절이라는 포장지 안에 계산기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10번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단정 짓는 사람. 쟤는 원래 저래.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딱 보면 모르겠어? 성격 별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꼭 주변에 한 명쯤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말이 좀 많은 사람이려니 싶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고요? 누군가를 평가하는 말은 결국 나에게도 날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대화가 아니라 재판을 엽니다. 항상 누군가를 재단하고 단정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상대의 사정을 듣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 머릿속엔 그 사람에 대한 해석표가 완성돼 있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의 특징을 투사와 통제 욕구로 설명합니다. 스스로의 결핍이나 불안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걸 내가 우위에 있다는 착각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즉, 자존감이 낮을수록 타인을 더 많이 평가하고 남을 깎아내려야 자기 위치가 지켜진다고 믿는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당신의 영혼을 먼저 바라보라.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볼 용기가 없기 때문에 남의 삶을 함부로 해석하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안해집니다. 내 말, 괜히 저 사람한테 잘못 들린 거 아닐까? 내 행동도 뒤에서 평가받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점점 입을 닫게 되고 그 관계 안에서는 절대 편해질 수 없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상대를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말보다 마음을 먼저 보고 단정하기보다 한 번 더 기다려줍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보이는 대로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겐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린 평가는 결국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말일 뿐이니까요.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관계를 분석하려 들지 함께 느끼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10가지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장면들, 작은 말투 하나, 짧은 반응 하나 속에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 순간들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했죠.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자꾸만 내 마음을 의심하고 눌렀습니다. 그렇게 애써 웃고, 애써 맞춰주고, 애써 참고 살아온 날들. 그 마음,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사람을 잘 본다는 건 상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라는 걸. 이제는 괜찮습니다. 사람 때문에 무너졌던 마음, 이젠 사람으로부터 다시 지킬 차례입니다. 잘못된 관계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내 마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곁에 머물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가장 단단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오롯이었습니다.